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중년의 노신사, 바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인데요.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와 함께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동욱 변호사입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출신입니다. 올해 나이가 66살이고요. 지난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었죠.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고 말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욱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노리고 있는 카드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SBS의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치학 박사 출신이시죠.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위원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기성 기자, 네. 이동욱 변호사 오늘 대표 변호사로 선정된 뒤에 첫 공개 변론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돌볼 자식도 없고 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 애국심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못하지만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무리들을 사전에 단죄를 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한 것은 대통령의 잘못으로 이제 나무람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것이 꼭 파면을 당할 사회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애정 어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욱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왜 통과를 하지 못했죠? 올해 66살이고요. 경북고등학교하고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78년도에 판사로 법관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통 판사로서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서 2006년부터 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끝나기 직전에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때는 물론 박근혜 당선자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명이 됐다가 직후에 위장전입,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그리고 가족 동반 국외 출장, 헌재 재판관 시절에 특정 업무 경비 유용 이렇게 논란 같은 20여 가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막 줄줄이 연이어 나오자 지명 41일 만에 결국은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일날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지명돼서 취임이 됐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반대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네르바 처벌의 합헌을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친일 재산 국가 귀속에 반대 의견을 냈고 BBK 진상규명 특검 반대 같은 이 전력, 이런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하다 하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광기 기자가 설명해 드린 대로 2013년 1월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문회 때 이동욱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제 개인 통장에 500만 원이 공적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중에서 돈이 혼재돼 있다가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갔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 썼다는 증명서, 그다음에 집행 확인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재판 업무 수행비 규정되어 있는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겁니다. 홀짝제가 시행될 때 홀수차, 짝수차 계속해서 이용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성 투자금융상품 MMF에 하루 혹은 이틀씩 넣었다 빼고 하는 행태가 과연 특정 업무 경비를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MMF 계좌에 혹시 그달 받은 게 들어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걸 내가 거기 해가 단기 투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보신 것처럼 여야 가리지 않고 당시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자,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이동욱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배경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좀 법리적인 것들을 좀 보강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여러분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 막중한 재판에 맞게 조금 중량감이 부족하다. 뭐 이런 외부의 평가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을 전공했던 분이 사실은 뭐 안 계신 거죠. 물론 뭐 연구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은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어찌됐건 헌법재판관을 지내셨고 소장에 지명될 정도로 헌법재판에서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겠죠.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22일까지 양측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이동욱 변호사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뭐 강일원 재판관도 얘기했듯이 이제 뭔가 헌법재판처럼 돼가는 것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제대로 재판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관이 보기에도. 그래서 아마 이동욱 재판관의 합류가 대통령 측에는 좀 나름의 천군만마를 얻은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제가 개념 관심 있게 본 건 이동욱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있다. 하지만 따뜻한 애정 어리게 좀 용서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냥 이동욱 변호사가 첫날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르게 들리지 않는 것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뭐냐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있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아마 이동욱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변론을 이끌어갈 생각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은 있으나 과연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것처럼 중대한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동욱 변호사가 앞으로 변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생각이 오늘 첫 마디에 좀 녹아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한때 자신들과 함께 헌법재판을 했었던 이동욱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됐다는 점,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주시민 강일원 재판관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동안 형사재판처럼 너무 이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이 됐다. 이제는 이동욱 변호사가 오니까는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서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법 법리 공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동욱 변호사가 동참하면서 또 가담하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 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헌법재판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13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할 때처럼 활짝 펴지는 못하고 살짝 펴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게 해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김준 박사님 이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지를 당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게 한 양팔 정도 길이 되는 태극기를 펼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책상 위에는 김평중 전 대한변협회장이죠. 그분이 쓴 탄핵을 탄핵하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올려놨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방청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이제 방청객들이 왔는데 아마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던 그 방청객들한테 하는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다 보여지고요. 사실 헌재 규정에 따르면은 저런 이제 재판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태극기뿐이 아니고 사실은 뭐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헌재 직원이 와서 제지를 하고 그래서 조용히 다시 가방에 넣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석구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왜 헌법재판소 안에서 이런 태극기를 흔드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더니 서석구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법정에서 아직 재판하기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변호사님 제발 태극기 들고 좀 포즈 좀 취해달라고 하도 성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망설이다가 법정에서 태극기 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하도 하니까 태극기 들고 그렇게 포즈를 취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방에 올라오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보기 위해서 또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데 서석구 변호사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되니까 이 태극기 집회에도 매번 참석을 하고 그래서 태극기를 좀 펼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다. 이게 서석구 변호사의 답변이고요. 서석구 변호사와 통화를 하다 보면 이 태극기 집회 관련 얘기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태극기 집회에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는지 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우리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드는지 그 이유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포들이. 변호사님 국내 언론들은 너무너무 편파 방송을 많이 하니까 제발 영어로 해서 또 미국 분이나 세계 인류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된다면서 영어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 촛불 집회에서는 대통령을 처형할 단도대를 설치하고 또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런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촛불 집회가 거리 행진을 장시간 했잖아요. 촛불 집회와는 달리 우리는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군과 유엔군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 성조기를 같이 태극기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겁니다. 김지훈 박사님, 서석구 변호사가 성조기 흔드는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듣고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세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 이념으로 갈려서 보수, 진보, 그리고 뭐 친미, 반미, 뭐 이런 식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가 그래서 상당히 좀 뭐 얘기가 많은 것이 사실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든 뭐 촛불 집회에 참석하든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만 애국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게 극우의 상징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촛불 집회에도 가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좌우로 가르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회의 자리에 없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태극기 집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 생각, 가령 뭐 극우 성향을 보이신다, 아니면 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신다. 이분들이 태극기 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이 흔들 수 있는 태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 수 있는 건데 태극기 집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근데 이제 뭐 적당한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이거 뭐 탄핵 찬성 집회라고 할 수도 없고 저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드시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요. 그러니까 그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 촛불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는 것처럼 저분들은 이제 태극기를 자꾸 이제 들고 나오시니까 태극기 집회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 건데 뭐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보수 색채라든지 어떤 지금 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이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 맞죠?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태극기를 온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세력만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좀 것들이 돼버렸거든요. 촛불은 상관없습니다. 촛불은 뭐 어디나 있는 것이나 상관없는데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모든 5천만 국민이 다 태극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만의 독점적인 전유물이 돼버려서 사실 조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보기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인광기 이기성 기자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물론 이제 그 의견에 전적 동의를 하는데요.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 태극기 봉을 가지고 또 사람을 때리고 뭐 하는 물론 전체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태극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한테. 그런데 그거 갖다 그렇게 또 행동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인광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태극기 이퀄 애국심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보수 집회에는 애국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불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보수 집회라든가 뭐 아니면 찬성 집회, 반대 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만약에 거기를 성조기 집회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태극기라는 것을 어떤 우리 고유의 상징을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맞는지, 나의 가치관과 맞는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나의 생각과 맞는 쪽을 지지하는 뭐 그런 것이 또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걱정하실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자, 헌법재판소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스트레이트 기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고용태 전 WK 이사가 그 아는 사람들과 나눈 전화통화, 그 녹취 파일 중에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검찰이 지난 10일에 제출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국회 소추인단이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라고 했고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녹취록이고요. 사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 또 대리인단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건 한 2,000개 정도의 녹음 파일이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게 들어보니까 유리한 거다 우리 측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증거로 신청을 했고 이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00개가 넘는 이 녹음 파일, 이것은 이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죠.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있던 것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뭐 제출을 해서 좀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양쪽에서 약간 피상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 쪽에 유리하다, 아니다, 이쪽에 유리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2,000개를 다 들어보지 않는 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2,000개를 제출을 해서 만약에 들어야 된다면 이게 시간 또 끌기 작전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위원단 국회 측에서 요구한 29개 파일을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먼저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국회 측에서 먼저 선수를 쳤네요. 네, 이게 지금 증거 제출서인데요. 네. 사실 2,3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김수현이라는 고원기획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녹음을 해놓은 걸 보니까 2,250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2,300개 가운데 2,250개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무슨 가족들과의 대화라든가 통화 이런 것들이고 50개가 겨우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다 털어내고 나면 29개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 해서 지금 녹취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크게 물론 이제 지금까지 공개됐던 것 중에서 대통령 측에서 제시를 했던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옷 벗어서 예, 쫓아버리자. 준비돼 있어요. 네네. 보면서 설명해 그리고 주시죠. 네, 저기 지금 고영태 씨 이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대로 녹취를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을 쫓아버리고 내가 고영태인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을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틀을 딱 짜놓고 그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은 이게 다 우리 거가 되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 측은 이거 가만히 내용을 봐라. 이게 고영태가 측근들하고 같이 해서 최순실을 다 날리고 이거를 K스포츠재단을 송두리째 먹으려고 했던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모에서 이것들이 모두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증거고요. 그런데 정작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고영태 씨 이야기인데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서 연설문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하고 옷도 그렇고 뭐 뒷배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최순실 씨가 전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래서 VIP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무조건
소장님, 그러니까 최순실 뭐 했어, 뭐 했대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믿는 사람은 최순실 씨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퇴임 후 이렇게 최순실과 함께 살 토지, 땅을 매입하는 것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하면 아방궁 될 텐데 라고 유상영 WK 과장이 물어보니까 한 10여 채 지어가지고 맨 끝에는 우리 대통령이 살 동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김수현 씨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고영태 이사가 대통령은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 수석을 책임지고 날리는 걸로 끝낼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어쨌든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지킬 거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로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큰 비호 아래,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조종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증거들이 오히려 이쪽에서 제출했던 녹취록에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김수현 씨가 유상영 전 WK 과장과 주고받았던 이 대화가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 한 10여 채 지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맨 끝에 큰 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 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취 파일 우리한테 유리하다. 국회에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야.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해. 양측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녹취 파일 어떻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대통령 측의 유리의 기준이 이제 뭐로 보냐라는 건데 이걸로 완전히 뭐 탄핵이 예를 들어 인용이 될 것 같은데 기각으로 바꾸겠다 막 이런 정도의 큰 변화라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을 여러 개 적어도 끝엔 VIP가 사실 거야. VIP는 최순실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VIP가 최순실 지키기 위해서 정책 수석 날리고 끝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불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을 바꾸기는 힘들 거고 다만 대통령실 노리는 게 판을 안 바꿔도 돼. 시간만 좀 며칠이라도 끌어도 돼. 그래서 3월 13일 넘길 확률을 단 5%라도 높이면 돼.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과는 거둘 수 있겠죠. 왜? 어쨌든 29개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위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조금 증거조사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헌재는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시간을 며칠 연기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전히 결과를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녹취 파일은요.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고영태 씨 이 세 사람한테 모두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생각은 이 녹취 파일에 담긴 내용을 보면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증거를 제공한 사람 자체 손이 깨끗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발생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짓이라는 건데요. 고영태 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고영태 씨도 만약 이 게이트의 공범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고영태 씨는 그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가 만약에 진술한 내용들, 제공한 증거들이 정말 위조된 것이 거짓이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 측의 논리가 다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영태 씨가 아무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영태 씨가 제공했던 증거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최순실 씨의 비리나 그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게 되면 고영태 씨 처벌 문제와는 별도로 최순실 씨의 범죄, 대통령의 탄핵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공개 변론에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어요, 이기성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13차 변론에는 4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요. 그중에 3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초 말씀하신 대로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 이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한테 설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지난달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 또 19일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안 나오게 돼서 헌재는 아예 안봉근 전 비서관을 직인 채택해서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그 김홍탄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나오기로 했는데 내일 열리는 형사재판을 이루어들어서 못 나온다 했고요. 2시에 또 나올 예정이었던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이 재판부 논의를 거쳐서 이들 계속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모레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는데 증인들이 나올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평균 4명 정도 증인이 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중에서 3명은 지금 송달도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4명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그리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근데 이 중에서 이성한, 김영수, 김수현 이 3명이 지금 소재가 불명이라서 송달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불출석할 것이다. 또 한 명밖에 증인이 나오지 않는 그 사태가 벌어질 텐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불출석하는 증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불출석하는 경우는 다시 부르지 않겠다. 근데 과연 정말 다시 부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출석하지 않았죠.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전 대표가 사실은 차은택 씨 형사재판 때문에 지금 이제 출석을 안 한 건데, 이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이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내릴 것인가, 다시 한번 출석을 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출석하지 말아라 할 것인가를 좀 보면은 기준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든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